2015년 10월 14일은 인디애나주 마틴스빌이라는 작은 조용한 미국 도시의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이곳은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삶은 규칙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후 7시 50분경 그린브룩 지역에 사는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해리스 부부는 길 건너편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해리스 부부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부재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8살 딸 에마 해리스를 집에 남겨두고 텔레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부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부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8시 40분경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잠겨있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작동 중인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싸움이나 어수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걱정된 부모는 처음에 그녀가 숨어 있거나 다른 방에서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과 뒷마당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즉시 긴급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8시 55분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마틴스빌 마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색 첫 몇 시간은 긴장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집과 주변 지역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에마 해리스의 방에서는 안쪽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의문을 일으켰는데 그녀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매일 저녁 직접 창문을 닫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열린 창문은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곳을 통해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조사에서 이웃들은 모순된 증언을 했습니다. 마사 윌리엄스라는 노년 여성은 에마가 사라지기 직전에 평소에는 조용한 그녀의 개가 갑자기 불안하게 짖기 시작하여 울타리를 따라 달리며 해리스 가족의 집 쪽을 바라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사는 당시에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경찰에게는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밤에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해리스 가족의 뒷마당 진흙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큰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이 자국들은 그린브룩 지역을 이웃한 덜 번화한 지역과 분리하는 숲지대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신발 크기와 밑창 무늬로 보아 소유자는 성인 남성이나 체격이 큰 10대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여러 가설로 작업을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주요 가설이 되었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타일러 월시와 딜런 그린이라는 도시의 두 젊은 주민에게 집중되었으며 둘 다 18세였습니다. 두 10대는 이미 법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고 사소한 도둑질, 불량행위,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젊은이들의 이상한 행동, 폐쇄성, 설명할 수 없는 공격성에 대해 여러 번 불평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은 또한 10대들이 폭력, 이상한 철학, 신비주의와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심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보는 간접적이었지만 경찰은 이를 고려하여 즉시 10대들을 찾기 위해 순찰대를 파견했습니다. 몇 시간 후 10대들은 체포되어 대화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타일러 월시는 긴장하고 자신의 증언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에마가 사라진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딜런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지만 그의 증언도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은 숲지대 근처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에마가 곧 살아서 발견될 것이고 전체 상황이 단순한 10대의 장난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아직 그들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지만
첫날 저녁에는 타일러와 딜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5일 아침 약 9시경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구조대원들은 조사 지역을 확장하여 대규모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해리스 가족의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숲지대 가장자리에 있는 버려진 헛간 근처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입구 근처 나무 판자 아래 숨겨진 의심스러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서 에마 해리스의 것으로 즉시 확인된 작은 아이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발에는 선명한 신선한 혈흔이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수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10대의 장난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각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의문은 누가 이를 저질렀으며 현재 에마가 어디에 있는지였습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마틴스빌 시는 완전히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며 뉴스를 주시했습니다. 누구도 사건 뒤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지역이 여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색의 밤이 끝나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불명확함, 끔찍한 발견, 그리고 무서운 발견들로 가득 찬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5일 아침에 버려진 헛간 근처에서 에마 해리스의 신발이 발견된 후 마틴스빌 주민들에게는 모든 일이 평화로운 도시 사건의 익숙한 특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숲지대 가장자리에 위치한 헛간은 이미 오랫동안 버려져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비밀 회의 장소로 가끔 사용하는 지역 10대들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예상치 못한 발견은 경찰에게 도시와 그 주변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불안한 징후가 되었습니다. 경찰 전문가들은 즉시 발견된 신발을 검사해 보냈고 몇 시간 후 실험실에서 불안한 결과가 왔습니다. 신발에서 발견된 혈액은 실종된 에마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실종이 아닌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숲지대 근처에 살며 지역 슈퍼마켓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이 경찰에게 전날 저녁에 앞서 체포된 타일러 월시와 딜런 그린과 비슷한 설명의 두 10대를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목격자는 저녁 9시경 10대들이 숲지대에서 도시 중심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긴장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단순히 파티나 산책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마 사건에 대한 뉴스 후 그는 본 것을 경찰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수사는 다시 타일러와 딜런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와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두 젊은이를 재신문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더 엄격한 태도로 대화를 진행하며 10대들에게 에마가 실종된 저녁의 행적뿐만 아니라 신발이 헛간에 있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타일러와 딜런은 매우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딜런은 처음에 헛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거기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의 압박에 결국 그들이 타일러와 함께 늦은 저녁에 지나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마 해리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딜런은 도시가 작고 거의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타일러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고 세부 사항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증언을 바꾸며 집에 있었다고 했다가 상점 근처를 산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헛간과 발견된 신발에 대해 직접 질문했을 때 타일러는 갑자기 침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사관들의 의심만 더 커졌습니다. 10대들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그들의 개인 컴퓨터와 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색 기록과 대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곧 젊은이들이 급진적인 행동과 금지된 하위 문화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주제들을 논의하는 다양한 인터넷 포럼과 그룹을 적극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해한 10대의 취미가 아니라 경찰 직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은 여전히 에마 해리스의 실종에 대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거가 간접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의자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아직 무엇인지 불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가설이 생겼습니다. 타일러와 딜런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인에 지시해 행동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성인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지시했을 수 있습니다. 10대들은 타인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너무 긴장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젊은이들의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들, 이웃들, 친척들, 심지어 나이 많은 친구들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이 가설도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도시는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로에게, 특히 생활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는 상당한 긴장과 상호 불신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범죄자가 눈에 띄지 않고 그들 사이에 숨어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압박 속에서 새로운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헛간에서 약 1km로 방역 내의 지역을 조사하던 수색대의 한 자원봉사자가 숲에서 모닥불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타버린 아이 옷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실종된 에마 해리스가 입었을 법한 옷과 모양이 일치했습니다. 장소는 즉시 봉쇄되었고 경찰 범죄 수사관들이 새로운 검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야간 발견은 수사관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최종적으로 확신시켰습니다. 경찰은 마틴스빌에서 발생한 범죄가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잘 조직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한 사람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도시는 계속해서 공포와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수사는 더 심각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어떤 끔찍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경찰 범죄 수사관들이 숲에서 발견된 모닥불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피크닉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낙엽이 조심스럽게 제거된 작은 공간에는 최근에 분명히 피운 모닥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타버린 옷 조각들이 있었고 이는 즉시 실험실로 보내져 자세한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습니다. 이미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수사의 최악의 추측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천 조각들은 에마 해리스가 실종된 저녁에 입고 있던 옷의 일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모닥불 자리 주변 지역을 계속 조사하여 또 다른 중요한 단서인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국들이 처음 검사 때 해리스 가족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자국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했습니다. 이는 같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에마의 집 근처와 숲속 깊은 곳 모두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경찰은 더 강경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에서는 타일러 월시와 딜런 그린의 개인 전화와 컴퓨터가 다시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관심이 특정 세부 사항에 집중되었고 곧 10대들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인터넷 환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기기는 폭력, 잔인한 관행, 신비한 의식을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비디오에 대한 대화와 링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대들이 연구한 일부 자료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타일러와 딜런이 바로 이 특정 사건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헛간과 모닥불 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대들이 에마의 실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수사관들은 초기 결론을 재검토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해리스 가족의 친척들은 경찰에게 에마의 부모와 그녀의 외삼촌인 마크 젠킨스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 알렸습니다. 갈등은 재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고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크를 신문하여 갈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건 당일 저녁 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마의 삼촌은 신문 중 매우 짜증을 내며 경찰에게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증언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회피적이며 감정적으로 말했고 여러 번 소리를 질러 수사관들의 추가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사는 마크 젠킨스의 지인들을 신문하고 에마 실종 당시 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경찰관을 파견했습니다. 곧 마크가 그날 저녁 지역배에서 실제로 목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가 정확히 언제 장소를 떠났고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시간대에 대한 알리바이의 부재로 그에 대한 의심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여론은 경찰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을 더 빨리 찾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포와 불신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이제 용의자는 도시 외곽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누구도 잠재적 범죄자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해리스 가족의 가까운 친척도 있었습니다. 마크 젠킨스에 대한 의심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성인, 아마도 가족과 가까운 누군가가 범죄의 조직자였을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친척들과 계산을 하거나 복수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과 지인들은 최근 젠킨스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주 늦은 밤에 집에 왔고 친척들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며칠 동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재정적 어려움과 최근 해리스 가족과의 갈등은 의심만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간접적인 증거일 뿐 경찰이 그를 에마의 실종과 관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의 해답이 해리스 가족 자체의 환경에 있다고 거의 확신했을 때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늦은 밤 이전에 발견된 모닥불 자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숲 지역을 조사하던 순찰 경찰관들이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인 얕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낙엽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경찰관들은 곧 매장 장소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현장에 도착한 범죄 수사관들은 땅에 실제로 인간의 유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은 즉시 봉쇄되었고 전문가들이 유해를 발굴하고 식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에마 해리스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 발견은 분명히 수사가 새롭고 훨씬 더 비극적인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가슴을 졸이며 최종적으로 사건의 비밀을 밝힐 수 있거나 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틴스빌은 결코 예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틴스빌의 다음 아침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숲에서 밤에 발견된 유해 이후
전체 도시는 경찰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역은 법 집행관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전문가들은 발견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에 깊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명백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모두는 이미 그 유해가 누구의 것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습니다. 법의학 조사는 숲에서 발견된 유해가 실제로 이전에 실종된 에마 해리스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마의 실종은 극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진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요함과 평화에 익숙했던 도시는 억압과 공포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에마의 유해가 발견된 장소는 범죄 전문가들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성격이 잔인하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땅의 흔적, 물건들의 배치, 매장 방법, 모든 것이 이것이 즉흥적일 수 없는 미리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타일러 월시와 딜런 그린 10대들의 개인 물품을 포함한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건들 중에는 라이터, 용의자 중 한 명의 지문이 묻은 칼, 그리고 로프 조각과 미리 계획된 공격을 명확히 가리키는 다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10대가 용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단서들에 압박해 타일러와 딜런은 점차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10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제시함에 따라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그림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은 그날 저녁 해리스 가족의 집 근처에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에마가 혼자 남을 때를 기다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에서는 인터넷의 극단적인 콘텐츠, 폭력적인 비디오와 폭력과 다양한 금지된 관행들을 논의하는 급진적인 포럼들의 강한 영향 아래 오랫동안 있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타일러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는 것이 점차 세상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바꾸고 범죄로 이끌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0대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그들 중 누가 주도자였고 계획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지 못했습니다. 타일러 월시는 계속해서 세부 사항에 혼란스러워하고 더 우울해 보였지만 딜런은 차갑게 자신감을 유지하고 명백히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면서 세부 사항을 적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백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일부는 10대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외부 도움 없이 그런 심각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미숙해 보였습니다. 10대들이 그들을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세부 사항에 대해 지시했을 수 있는 성인을 감싸고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다시 에마의 삼촌인 마크 젠킨스에게 주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와 용의자 10대들 사이에 가능한 연결을 알아내기 위해 재신문을 실시했습니다. 마크는 다시 공격적이고 참을성 없이 행동하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알리바이는 여전히 설득력이 없었고 경찰은 그의 참여를 확인하거나 완전히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를 바라며 그를 계속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10대들의 사회적 접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타일러와 딜런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젊은이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할 동기가 있을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전화 통화, 소셜 미디어 확인은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0대들은 분명히 외부 개입 없이 둘이서 행동했습니다. 수사는 또 다른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같은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몇 시간의 신문이 끝날 무렵 딜런 그린은 갑자기 수사관들에게 대화 녹음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자신과 타일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를 숨긴 장소를 가리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딜런에 따르면 바로 이 증거들이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진정한 동기로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경찰 직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로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지정된 장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딜런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비극적인 밤의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범죄의 연대기를 완전히 복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신문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아직 알아야 할 세부 사항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가을 저녁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마틴스빌 주민들의 의식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평화로운 마을이 얼마나 빨리 잔인함과 공포의 낙인이 영원히 찍힌 장소로 변할 수 있는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딜런 그린의 진술 후 수사관들은 즉시 지정된 장소, 숲 지대, 깊숙이 숨겨진 반쯤 무너진 사냥꾼의 오두막로 향했습니다. 10대의 말에 따르면 그와 타일러 월시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이곳에 와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오두막을 철저히 수색하여 내부를 센티미터 단위로 조사했습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나무 바닥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개인 기록, 인터넷 대화 출력물, 그리고 두 10대 모두에게 속한 몇 개의 수기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이 자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마틴스빌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가 우연이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것이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두 10대가 어떤 외부 영향 없이 수행한 상세하게 고안되고 냉소적으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타일러와 딜런의 노트북에서 수사관들은 해리스 가족의 집 관찰, 부모의 출발 시간, 에마의 일상 일정, 심지어 범죄 후 증거를 숨길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한 공격 준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10대들이 문자 그대로 사로잡혀 있던 급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적인 공격성과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자세히 연구한 후 경찰은 인터넷의 급진적인 콘텐츠, 폭력 장면, 잔인한 의식, 극단적인 관행을 포함한 가 10대들에게 이 범죄에 영감을 준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화와 기록이 몇 달 동안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들은 피해자를 어떻게 선택할지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 에마 해리스는 상황의 편의성으로 인해 그들에게 무작위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대들 자신은 이전에 해리스 가족과 직접 교차한 적이 없었고 에마를 공격할 개인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산발적이고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발견된 증거들이 마침내 하나의 일관된 설득력 있고 무서운 그림으로 조합되었습니다. 해리스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은 10대들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옷, 지문, 메시지, 전화 기록에 참고 모든 증거는 범죄의 완성된 그림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무죄 주장의 기회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시작된 재판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심리에는 과정 참가자들의 모든 말, 모든 감정을 기록하는 수십 명의 시민과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타일러 월시와 딜런 그린은 M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계획이 없었다고 법원과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각 10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죄를 서로에게 전가했습니다. 더 우울해 보이는 타일러는 딜런이 범죄의 주도자였다고 주장하며 그를 자신을 행동하도록 밀어붙인 지배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반대로 딜런은 타일러가 처음부터 공격성을 보였고 모든 결정적인 단계가 그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너무나 반박할 수 없고 명백해서 어떤 변명도 터무니없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배심원 앞에서 증언한 전문가들은 발견된 자료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콘텐츠가 점차적으로 10대들의 행동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박탈하며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범죄학자들의 증언은 10대들이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이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심리는 마틴스빌 주민들 사이의 긴장감과 공포감을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까지 범인이 외부인이나 낯선 사람일 것이라고 희망했던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자란 지역 10대들이라는 것을 공포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선고일, 법정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타일러 월시와 딜런 그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유죄 판결을 낭독했습니다.